자,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주역은 문장으로서의 주역은 건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괴에 대한 말씀, 단상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계사, 상하, 그 다음에 설괴는 향하고 없고요. 그 다음에 설괴 다음에 석괴 다음에 잡괴. 이건 이제 요 편집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되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처음에는 괴로부터 무조건 괴로부터 시작하면 또 주역에 대한 전체를 모르고 문장만 공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을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일 먼저 설괴를 했어요. 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계사, 상하. 거기에서 이제 건괴 정도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석괴, 잡괴. 그런 다음에 이제 건곤, 분농, 수송사 해서 이렇게 64개 괴를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문장 해석이야 근데 다른 이 주역 책은 다른 책하고는 달라요. 원래는 이제 공자께서 시빅을 쓰기 전에는 괴사와 효사만으로 64개가 경유로 있다가 공자께서 시빅을 쓰고서 건곤에서부터 기재미제께까지의 64개 괴에 대한 것을 중간에 이제 30개에다가 말하는 상경, 하경으로 나누고, 그 괴사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상사, 그 다음에 이제 계사 따로,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설괴, 그 다음에 석괴, 그 다음에 잡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단사나 상사를 한테 합쳐져서 괴사와 효사를 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시빅은 전으로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가 성인이신데 공자가 쓰신 거면 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빅도 전이 아니라 경이다. 그리고 그 단상사를 괴사나 효사에다가 이어서 그렇게 거기다가 합쳐놓고, 그 다음에 계사는 계사대로 모아 따로, 그 다음에 설괴 따로, 그 다음에 석괴 따로, 잡괴 따로. 이게 편집은 이렇게 한 게 잘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데는 괴사와 단사, 상사, 이거를
먼저 하기보다는 주역의 구조, 논리 형식, 주역의 구조, 그리고 주역의 목표, 주역을 쓰게 된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거기에 괴사효사를 공부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 해설 방법.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역 전체에 대한 하나의 논리 구조나 논리 형식, 이거 상당히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괴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강의를 나오면서 사실은 설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석괴하고 잡괴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부분은 맞춘 거예요, 한 번. 근데 이제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중간에 들쭉날쭉 하셔서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주역을 원래 개효사로부터 이제 할 차례인데, 개효사 또 뭐 설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계산은 둘째치고 설괴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부분, 요거는 조금 설명을 또 해야만 될 것 같다. 그 사실은 문장으로서의 책은 64개 괴의 괴사, 효사, 단사, 상사 빼놓고 12글 마친 셈이에요. 그래서 책을 말하면 뗀 셈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건곤괴로부터 시작을 하는 그것이 이제 사실은 남았지만, 그 주역을 건곤괴에서부터 기재미재괴까지를 공부하는 그걸 위한 또는 주역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은 사실은 뗀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괴효화에 대한 공부를 건곤괴에서부터 기재미재괴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웃라인으로서의 설괴를 그야말로 잠깐이라도 사실은 짚고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그걸 이제 설괴를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괴를 하고도 잡괴를 성독을 하지 못했어요. 한번 읽고 성독으로 정리도 못하고 시간이 이제 넘어서 촉박해서 끝냈는데, 그래서 성독을 해서 설괴 마지막 부분 잡괴를 한번 성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괴편에 대한 아웃라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역 공부를 시작하는 건곤괴부터 이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됐죠? 3년 하셨어요. 한 3년 되나요? 3년 공부한 게 10년 공부도 도로왕이 타불이라고 하듯이 3년 공부한 게 다시 원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왜 그러냐면 그 기본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잡괴를
잡괴를 여기 잡괴편, 잡괴전이 아니라 잡괴편이라고 붙여주시고 그 잡괴편을 성독을 하는데 요 잡괴 순서는 원래 순서에 거기에 해당되는 괴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곤괴는 그냥 건곤괴로 잡괴도 건곤괴지만 그 다음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경에 뭡니까? 함왕괴도 잡괴 함왕괴도 원괴에 해당하는 함왕괴와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건 모두 괴 순서와 원주역 순서, 괴 순서와 잡괴 순서가 일치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잡괴는 그 원괴 순서의 그 괴와 복잡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네트워크로서의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원래 괴의 잡괴로서 그 괴가 연관되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말하면 네트워크로 관련되어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진 괴다. 그러니까 순서가 서괴 원래 책의 건곤괴에서 기재미제괴 순서와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것이 잡괴로는 다른 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잡괴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참고 자료가 되는데 우리가 깊이 공부하려면 뭐 주요 공부는 평생 할 정도로 굉장히 깊어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잡괴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곤, 비락, 임관, 둔몽 이런 순서로 잡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주역책에 건곤, 둔몽, 수송, 사비, 소축 이렇게 그 순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잡괴로 걸려 있다는 잡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잡괴편이라 건강 곤유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잡괴에서도 그 괴에 대한 설명인데 성격을 설명한 건데요. 원래 괴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441쪽에 잡괴편이라 446쪽이 이제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 주역의 마지막 문장은 쾌괴로 끝난다. 이것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심판, 판결, 결제하는 신의 결제 또는 자연의 결말, 주역의 결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이
군자도 장, 소인도 우. 그러니까 주역은 결론이 그렇다면 주역은 군자의 도리를 위주로 해서 도리가 자라나고 소인의 길은 근심 걱정거리가 걱정거리만 남는 그러한 결말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41쪽 잡괴편이라 건강 곤유요 시작. 잡괴편이라 건강 곤유 비락 사우라 임관지의는 호교호구라 도는 견이 불실기고 몽은 자리져라 지는 기야오 가는 지야라 손익은 성쇠지시야라 대축은 시야오 무망은 제야라 죄는 취 승은 불례야라 경은 경이 예는 태야라 서합은 시야오 비는 무세야라 태는 견이 손은 복야라 수는 무고야오 고적치야라 박은 났냐요 복은 받냐라 지는 주야오 명의는 주야라 정은 통이 고는 상우야라 함은 소야오 함은 구야라 화는 이야오 절은 시야라 해는 났냐요 왔냐요 거는 났냐라 규는 왜야오 가인은 내야라 태비는 반기유야라 해당즉 지는 지요 돈즉해야라 대유는 중야요 동의는 관냐 친야라 혁은 거고야오 정은 쥐신야라 소관은 과야오 중부는 신야라 풍은 다고요 친관은 여야라 이는 상이 강은 하야라 소축은 과야오 이는 불처야며 수는 부진야오 송은 불친야라 대관은 전야라 군은 유야니 유강야요 정은 여인이 대남야야라 이는 양정야요 기재는 정야라 귀매는 여지종야요 미제는 남지궁야라 쾌는 결야라 강결유야니 군자도 장이요 소인도 구야라. 잡게 순서대로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약속대로 설괴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역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는 물론 기억하지만 다시 몰랐던 건 새롭게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괴를 설명한 편이다. 설괴편이다. 근데 괴는 뭐냐면 괴는 음양 두 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천지 자연의 질서를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그 천지 자연의 질서 속에 인간의 도리를 찾아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괴라고 하면은 그 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괴는 뭐냐? 무엇을 나타낸 거냐? 천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살아가야 하는 도리를 음과 양의 그러한 부호로 표시된 효를 가지고 밝혀 표현해 놓았다. 그러면 그것이 갈라지기 전의 상태는 뭐냐? 그게 태극이고, 그렇죠? 태극. 그 다음에 태극이 두 모습으로 바뀌어 갈라지는 모습을 양의라고 그래요. 양의. 그 다음에 양의 할 때는 두 양자에다가 거둥의 자예요. 거둥이라는 얘기는 모습이라는 얘기고 형상이라는 얘기고. 그럼 두 가지죠.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양은 양, 음은 음. 양이 먼저, 음이 먼저. 음이 다음. 그 다음에 음이 먼저, 음이 먼저, 양이 다음. 그러한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음양이 갈라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이건 무국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무국이 안에 음양으로 이렇게 묶여져 되어 있는 이 상태가 태극. 이것이 음양으로 나뉘어지는 이거를 양의라 한다.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 그거를 부호로 음양으로 이걸 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음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죠. 요렇게 조합이 되어진 상태를 이거를 사상이라고 한다. 이거는 노음, 이거는 뭐 소음, 이건 소양, 노양. 여기까지는 자연적 질서예요. 자연 질서. 이거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건 뭐 시간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음양이 하나의 시간을 얘기하고, 음양이 음적 시간과 양적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시간으로는 이건 공간 논리죠. 공간에 이렇게 공간에 표시되는 논리. 시간은 이러한 부호로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뭘로 상징을 할, 시간을 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데 뭘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수로서 그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로 상징되어지는 것이, 그 수로 상징하여 그림을 그려놓은 도상이 바로 하도낙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은 공간의 논리 형식이에요. 공간의 논리. 건축도 이렇게 공간에다가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세워진 건물을 부호로 이제 말할까, 공간의 것을 부호로 표시하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근데 시간은 이게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수로서, 그 수에서 하얀 점은 양이고, 13579는 양이고, 그 다음에 24680의 검정점은 음으로 해서 그것을 공간에 배치시켜 놓은 것이 하도낙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 시간으로 보면 사계절일 수밖에 없죠. 사계절로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소양은 봄이라면 노양은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소음, 그 다음에 겨울은 다 늙은 음이니까 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사계절인, 그러니까 사상은 사계절과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간으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2, 3, 4로 해서 수로서, 그 수를 그냥 수량을 계산하는 수가 아니라 이거는 책력을 표현하는 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역수라고 하는 거예요. 책력역자, 책력의 수. 책력의 수이기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라고 봐서
따라서 이거를 이제 도수라고 부르는 얘기합니다. 1도씩 옮겨가는 한 사이클씩 가는 거. 그래서 천지도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역수도 그렇고 인간 여기도 뭐야 이 괴현원리도 이게 괴현원리인데 괴현원리도 여기까지는 뭐야 사실은 인간이 여기에 참여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공간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간과 관계 속에서의 상황을 전개함으로 그것을 밝혀서 어떤 생활을 대처하니까 그 인간이 개입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개로 되어 있던 것이 그 천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는 천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양 하늘은 양이라 한다면 음은 땅은 음이 되는 거죠. 그러한 양의는 두 가지죠. 근데 거기서 인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삼재. 그래서 플러스 인간이 플러스 됨으로 해서 괴가 성립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획으로만 되어 있는 사시사방 논리에서 인간이 거기에 개입되어짐으로 해서 효가 세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개는 인간이 플러스 된 거다. 그래서 8개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이 아래서부터 양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고 세 번째 생기고 음으로 따지면 곤괴에서 아래가 음이고 위가 양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곤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곤인 경우 이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자라는 형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양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따지면 맏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남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이 남자가 태어나니까 이건 중남.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위에가 제일 끝에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소남. 이것도 역시 음에서 제일 먼저 음이 태어난 것은 장녀, 중녀, 그 다음에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물로 따지면 제일 그 봄에 모든 것이 잠자고 있던 이른 봄에 이 밑에서 말하자면 우레가 잠을 깨우는 거예요.
우레래자, 우레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동. 그렇게 해서 이제 흔들었다 해서 흔들진 자, 진꾀가 되는 거예요. 왜 진꾀? 진꾀. 이건 이제 건꾀고, 이건 하늘을 상징하는. 그래서 위에는 건괴 이름으로 진괴. 진괴.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양인 경우는 물이 맑은 물이 가운데가 환하게 보이니까 환한 건 양이니까 가운데가 양이니까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상징하고 물은 어디에 놓여 있냐면 구덩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덩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양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서 말하면 제일 높은 산이에요. 산으로 이렇게 양의 모양이래. 산은 삐죽하니까 양의 모양으로 산의 모양이고, 이것은 뭐예요? 뭐죠? 간괴죠. 간산. 여기를 이건 이제 뭐예요? 이 물이 제일 아래 물이 이제 음이라고 하는 제일 아래 다시 말하면 뭐 아래서 뭐가 양은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 양이죠. 양인데 무언가는 모르지만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바람.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음이니까 보이지 않은 음으로서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 양으로 흔들리게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건 시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바람이고 바람을 나타내는 괴는
손괴다. 그 다음에 양으로 겉은 환한데 속은 안 보여요. 어두워요. 그게 뭐냐? 그게 불이잖아요. 불은 겉으로는 환한데 불 속은 안 보이니까 불 속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이고 이게 불의 꾀는 뭐예요? 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도 마찬가지. 태양도 겉은 빛이 나는데 그 태양 속은 안 보이니까 음이란 말이에요. 음이 속에 들어있어. 겉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겉으로 부드러운 것이 겉에 있고 밑에는 딱딱한 양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연못이다. 연못은 밑에가 양으로 되어 있고 겉에 물은 부드러운 음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에가 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연못. 모든 연못에는 생명이 싹트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을 나타내는 태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으로 말하면 이거는 괴임이고 이건 자연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족의 논리로 따지면 여기는 아버지, 여기가 어머니, 건부, 건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장남, 중남, 소남. 젊을 숫자 써야 돼요. 작을 숫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녀, 중녀, 그 다음에 소녀. 그 밖에 이제 괴 성격은 뭐 이제 괴 나오는데 이건 뭐 강하고 뭐 이게 뭐 있구나. 그 강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괴를 설명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괴만 설명되면 되는데 주역은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거냐? 시간과 공간의 그 세계를 어떤 공식으로 또는 어떤 상징 부호로 표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보다 더 앞서서 뭐가 있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 공간의 부호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괴효인데 그런데 그 괴효보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을 운행하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뜻의 하늘, 마음의 하늘, 어떤 생각을 가지신 하늘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려니까 이 공간적인 부호로서는 표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건이라고 하는 표시는 했지만 그 건의 작용을 뭘로 할 수밖에 없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역수, 도수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괴를 설명한 것이 위주니까 괴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책이니까 괴를 설명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괴에 숨겨진 시간의 논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역을 짓고자 지어내고자 하는 것은 공간에 뭐 잘하는 건 현상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하늘의 뜻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하늘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하는 거냐? 신명이 하는 거예요. 신명. 신과 밝히고 밝음을 지배하는 밝을 명자로서 신명. 그래서 신명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이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이다. 그 훌륭한 은혜, 하늘의 모든 생명을 이렇게 육성시키는 은혜, 거기에 하나님의 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서 여기 유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윽할 유자.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깊숙하고 아주 아늑한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유찬어 신명, 바로 여기 그 하늘의 모든 만물을 생육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랑, 크고 넓은 사랑의 뜻에 동참하고 싶은데 무슨 힘으로 보탤 수도 없고 뭐예요? 역시 성인도 뜻으로 보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같이 도와드리는 일인데, 그래서 일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공간적으로 보이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윽할 유자, 그윽하게 도와드리는 유찬. 그게 그런 뜻이 들어요. 유찬. 신명의 하는 일, 하는 천지 신명이 하는 일에 그윽하게 마음속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 시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배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인은 시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근데 시를 그동안에 잘못 해석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건 초도 밑에 썼다가 해서 풀로만 생각한 거예요. 초도 밑에. 근데 그 밑에 날일자가 들어있다.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어떠한 상징적인 신비한 물건이라.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발명해냈다. 이게 첫째 줄의 얘기예요. 첫 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19쪽에 석자 성인지 자격. 왜 성인이 역을 지려고 했느냐? 그 신명의 그 위대한 사랑과 모든 만물을 생육하는 그러한 덕성을 덕분에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에 어떤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도와드리는 일이 뭐예요? 후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도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오래 살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그러니까 성인의 능력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뜻에 의해서 인간답게 훌륭하게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명에 유찬하는 길이야. 도움을 두는 길이다. 하느님을 보조하는 길이다.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해서 성인이 같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느님의 창조와 사랑,
그 위대한 그러한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을 쓴 거다. 그러려니까 뭐예요? 뭘부터 만들어야 되겠냐? 바로 시간의 흐름, 리듬. 그 시간에 따라서 자라 올라가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을 궤효를 만들기에 앞서서 시간에 대한 흐름을 먼저 알아야겠다.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1, 3, 5는 양이고 양의 시간이고 2, 4, 6, 8은 음의 시간이다. 음양의 시간으로 리듬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런 역수적 바탕을, 역수 원리 또는 도수의 바탕을 먼저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시. 그 다음 얘기하는 다음 줄에 얘기하는 수다. 시와 수. 그러니까 여기는 역수라는 얘기에 앞서서 시수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첫 줄만 얘기하고 한 5분 쉬었다가 설교 나머지는 한 3, 40분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볼 때 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천도 시간의 프로그램 자체다.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천도의 프로그램이라면은 씨 열매는 또 같은 모양으로 됐을 거고 씨가 자라는 과정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하도고 열매 그것이 이제 씨가 열매 맺는 과정의 논리, 생장 과정의 논리는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서 진행되어지는 논리는 바로 이게 낙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낙서. 그러니까 하도면 씨와 열매를 두 가지를 다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낙서는 싹 터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씨와 열매 안에 생장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시수할 때 시는 바로 씨와 열매를 생장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씨 열매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하도인데 실제적으로는 낙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씨가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그렇기 때문에 시는 원래는 10씩 2개니까 20이란 말이죠.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20이 늙어서 늙은 날수 20수가 늙은 날수다. 20은 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도낙서의 핵. 하도의 15, 낙서의 5. 요것이 20수예요. 그게 100이라는 수의 핵을 이루는 수예요. 기본수예요. 그래서 그 20이 자라면 100이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고
10 더하기 10을 하면 20이고, 그러니까 20이 이렇게 말하자면 음양 합덕을 해서 짝짓기 해서 곱하기 해서 자란 수가 100이란. 그 백수가 실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의 총 하나의 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이 되는 20수에서 80일이 자라서 100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20수가 자라서 늙어서 자라서 100이 되는 수. 그러니까 이 수는 원래는 풀이름 시자예요. 풀이름 시자예요. 시초시.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포기가 다 자라는 한 포기는 줄기가 100줄기로 되어 있다는 전설의 풀이에요. 전설의 풀. 실제 존재하는 풀은 아닌 것 같아요. 저 100이라고 하는 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100수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부분에서 그 부분에다가 태극기 우리가 쓰지요. 또 요 천지인 삼재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자를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하도낙서 주역의 주역 문명의 원주인은 우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단군신화에 100일 동안을 햇빛을 보지 말아라 했는데 37일 만에 37일 얼마예요? 21일이에요. 21일. 그러니까 요 20에서 하나에서 80번 해서 100이 되는 그 첫 출발점이 21일이에요. 그래서 37일. 그 37은 낙서의 동과 서예요. 낙서의 동과 서. 그 37일 만에 뭐가 돼?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성은 또는 뭐 인간의 모습이 됐든 인간의 형상이 됐든 형상이 된 시기를 말하든 그 상징적으로 21일에 사실은 인간이 된 거예요. 100일을 목표로 해서 햇빛을 보지 말고 말하는 뭐예요? 마늘 몇 개? 20개? 쑥 하나? 그게 21일이에요 합치면. 그리고 쑥을 하루 나머지 20일은 뭐예요? 마늘 한 개씩. 그러니까 그게 아주 하도에서 낙서로 넘어가는 아주 시수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말하자면 신화 아니겠느냐. 그게 우연이냐 이거죠. 우연이냐. 그러기 때문에 주역의 문명에 창조한 민족이 바로 우리 단군족이에요. 태극기를 국기로 한다든지, 벌써 500년, 600년 전에 한글은 주역 이론 빼놓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거를 만들어낸 민족이면 주인 더구나 단군 신화에 다 암시되어 있고 얘기되어 있고 이 주역 문명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우리.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씨와 열매 전체 안에서 생장하는 과정의 그 프로그램까지 토탈 합해서 우리는 씨라고 한다면
수가 전개되어지는 것은 낙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삼천양지로 수가 전개되어진다. 삼천양지 요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삼천양지는 이게 우주의 세 주체가 뭐라 그랬어요? 천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인. 동그라미는 하늘, 그 다음에 가로 의자는 쥐, 이자는 인. 친천지인 삼재를 기본으로 하는 모음의 기본으로 삼는. 그 다음에 오행의 아설순치후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오행은 뭐냐면 여기 앞으로도 얘기되겠지만 이 사상의 핵, 사상은 원운동을 만약에 한다면 가운데 있는 말하자면 중심, 구심점이 하나라요. 그것까지 합치면 그게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4개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심에 하나 있으니까 오행인 거예요. 그러한 오행 원리로서 오음 말하자 오음, 저 훈민정음도 5 자음, 3재 모음 여기에 기초로 한 아마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품일 거예요. 아마 한글. 그러한 위대한 민족이 우리가 그런데 뿌리를 살펴보면 뿌리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동이족의 죄입니다. 그건 유아문명 발견된 이후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하 지역이 중국 사람들이 살던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시진핑인가 뭐 누구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지배하던 소국이었다고 벌어듣는 거야. 우리가 동양 문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내세워야 돼요. 앞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후손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주요 공부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리고 우역동이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왜 나온 거예요? 네? 우역동. 우역공? 우역동. 우역동? 네. 우역동? 네. 그 우탁 선생이 저 주역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역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여기 저기 뭐야? 역동 선생?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이제 그 유화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시조 같은 그 선조들이 발명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일리 보낸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는 그 당시는 중심에서 말하자면 밖에 동쪽이 그것이 이제 저쪽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중원을 지배한 것이고. 그래서 복희씨가 먼저예요. 복희신롱 그 다 동이족이고 황제부터 이제 저 한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면 누굽니까? 요순은 동이족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운임금, 운임금은 이제 서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씨, 하나라 우씨하고 하나라 우왕하고 그 우에 황제하고 거기가 이제 중국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라 다음에 하은추, 은나라 다시 문명의 주인은 그 대륙의
정치적 중은 황제나 하나라의 정치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명을 지배해온 것은 사실은 주나라 이전까지는 동이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명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저쪽에는 이제 한민족에게 가르쳐줘서 중국 전체의 이제 문명이 퍼져 있는 거지만 그 창발 주체는 우리인데 그 당시는 우리는 순수하게 혈통을 지켜서 동이족을 지켜온 분은 한반도로 내려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문명은 저쪽으로 꽃이 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자가 기자가 사실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손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동내했다. 그거를 우리는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 문명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 명의궤가 있어요. 명의. 명의라고 하는 괴는 괴 이름이 밝은 명자에다가 오랑캐 있자. 오랑캐가 이것도 오랑캐도 후세 오랑캐지 큰 활을 보며 다니는 동쪽 민족 이름이에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 여기에 상할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상할리 민족 이름 주어니까 밝은 것이 문명이 주나라에 의해서 상했어요. 그게 36도를 지나서 37번째 그 이름이 명의궤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뜻인데 명의는 밝은 것이 상했다. 요거는 중국적 입장이에요. 중국에서 보면 문명이 주나라에 의해서 침탈을 했기 때문에 상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으로 하면은 이건 동사, 목적어. 동이의 문명을 밝혔다. 동이족을 밝혔다. 그거는 문명 회귀예요. 회귀. 중국에서 말하자면 은족이 중국에 가서 중국을 지배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던 것이 그쪽에서 일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족을 다시 밝힌 것이죠. 근데 요게 이쪽에 이제 얘기하면 중국 쪽에서 말하면 그야말로 은나라까지의 문명이 주나라에 의해서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상해군이나 있자니까. 그러니까 요 뜻이 그대로 36번째에서 37번째에 이 괴가 놓여져 있다는 거 굉장히 나는 아주 보통 뜻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 뜻을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삼천냥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3대 2의 하늘이 혼자 생장시키는 그 사이클을 3이라고 한다면 땅과 합작해서 땅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2란 말이죠. 그래서 삼천냥지 이게 삼천냥지 3은 하늘은 3번 새 하늘 그 다음에 2번의 땅
삼천양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이제 생장의 시기는 3이라면 그 다음에 완성되어지는 완성의 시기는 2라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 원리가 땅과 합작해서 땅 외의 공간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3대2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삼천양지, 삼천이 뭐예요? 양지, 삼천과 양지가 생장. 전개의 생장 전개의 사이클 도수인데 이것이 뭐냐? 이건 수에 의존했다. 바로 이건 시간의 얘기예요. 시간의. 그래서 우리가 양효를 뭐라고 그래? 양효를 9라고 하고 음효는 뭐라고 그래? 6. 음효는 6. 양효는 3. 양효는 9. 음효는 6으로 얘기한 것. 이것도 삼천양지의 논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늘은 천지인 모든 세계에 관여하니까 하늘이 3에 다 관여하니까 3, 3, 9가 되는 거죠. 그 영향을 셋을 다 거느리는 3이 각각 다 작용하니까 3, 3은 9가 되는 거예요. 땅은 시간의 문제를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과 인간, 땅과 만물 둘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 3재 중에서 둘만 관여하니까 이 3재의 역할을 둘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3이 6이 되는 거예요. 하늘은 세 몫을 다 하고 땅은 두 몫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소는 세 가지 다 천지인의 똑같은 요소에 땅은 둘에게만 작용하고 땅 자신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에만 작용하고 하늘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니까 2가 되죠. 2, 3은 6이 되고 천은 전체를 다 모든 걸 다 관여를 하니까 3, 3은 9가 된다. 3의 세 요소를 다 각각 다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 3대2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36번째까지 해서 37번째는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시간적 변곡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64개 꾀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64개, 궤로는 64개지만 공간적으로는 64단계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은 어머니 모태와 아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내효를 빼야 된다. 그래서 60갑자하고 갑자의축에서부터 임술계획까지 60개의 도수로서 그 공간 논리인데 사실은 시간 논리와 일치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3대2의 지점이 어디냐면 36대 그 다음에 24 나머지 24 37번부터 60번까지가 24예요. 36이 그래서 36은 삼천입니다. 하늘을 혼자의 생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땅과 합작해서 나머지는 합작하는 3대2의 논리다. 그래서 삼천양지가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걸 얘기를 벌리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일찍 끝내려면 좀 일찍 해야 돼요. 374쪽, 3쪽에서 4쪽까지. 여기가 계사 상편 9장인데 유일하게 수가 나오는 장입니다. 삼천양지의 수하는 수. 양은 1, 천일, 음은 2, 천일, 지2, 천삼, 지사. 그게 이제 371쪽부터 그런 논리가 나오고 371쪽에 천수 5, 지수 5. 그렇죠? 천수 1, 3, 5, 7, 9. 그 다음에 지수 2, 4, 6, 8, 10. 그것이 5 위치에서 서로 짝지워지니까 뭐가 되냐면 오행수가 되는 거예요. 1, 6, 2, 7, 3, 8, 4, 9, 50의 오행수. 이게 하도수가, 이게 하도의 설명이에요. 주역은 쾌로 되어 있으니까 쾌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거 다 해놨냐고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연지수 50은 이건 낙서에 50을 해라서 하나씩 작용해 나오는 채심용구 원리. 50을 채로 해서 49를 쓴다. 9를 쓴다. 그게 이건 낙서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지책과 곤지책에 대한 그 규절이 건곤책수절인데요. 373쪽의 마지막 줄. 건지책이 216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에서부터 천의 작용수가 효수로 따지면 얼마냐면 216효가 바로 36번째 괴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 140 곤지책이 144.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저 합치면 360 아닙니까? 360의 그 시간도수 속에서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216에서 144쪽으로 넘어오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부분이에요. 36번까지가 뭐예요? 이 쾌가 무슨 쾌예요? 지금 이 쾌가 뭐라고 했어요? 명의 가인쾌라고 그랬어요. 명의쾌라고 그랬잖아요. 이 명의쾌가 이게 36번째. 이게 아까 내가 잘못했어요. 가인이 37번째. 명의쾌에서 바로 36. 그 30명의께까지 하고 나머지 24개 도수는 어떻게 돼요? 3대2 아닙니까? 그런데 216도 건책도수에서 144 건책도수와 갈라지는 변곡점도 바로 3대2예요. 216 맞추림 해보세요. 216 대 144는 3대2예요. 삼천양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도가 위주가 되어져서 선천이 진행된 남녀 또는 천지가 합덕해가지고 나머지를 형성한 거예요. 그 대수를 역할 비율로 따지면 삼천 하늘을 세 몫을 하고 땅이 두 몫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논리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뭘로 시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수에 의존했다. 술에 기댔다 이런 얘기예요.
삼천양지의 수. 아주 우주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밝혀놓으신, 그것을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괴효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관변어, 음양이 입괴. 괴를 거기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419쪽에 다시 돌아와서. 변화를 본다는, 이건 공간이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 논리로서의 괴효가 괴를 세웠다고 딱 했잖아요. 괴를 그렸다고 안 하고 괴를 세웠다. 발휘어 강유의 생효. 그 괴는 효작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발휘되었다. 발휘는 작용돼요. 그러니까 괴가 세획은 몸체라면 작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음양, 혼자는 작용을 못하는 거니까. 혼자는 생성을 못하잖아요. 암수가 음양에 합쳐져. 그래서 이 삼효가 각각 음양, 짝꿍이 있는 상태로 되면 바로 육효괴가 되는 거다. 육효괴가. 그 얘기예요. 발휘를 작용하는, 짝꿍이 있어야 작용하니까 발휘하면은 효가 되는데 효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줄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괴를 설명한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관변어음양에 입게 해야 옳지. 왜 앞에 이런 말씀을 해놨느냐. 우리가 이거를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삼천양지도 나오고 시수도 나오고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유찬어 신명의 그 성인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역은 괴만 알아가지고 괴 공부만 하면 이건 백날 해봐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그 안에 시간도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지금 명의괴 딱 얘기하잖아요. 명의괴라고 하는 괴를 왜 여기다가 명의를 갖다 집어넣냐. 천도가 지도로 바뀌니까 주도권을 지도로 넘기는 그 찰나에다가 어떻게 기자가 그냥 괜히 동쪽으로 넘어왔어요? 의도를 가진 거예요. 기자는 이러한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이러한 것을 원래 주인이었던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네한 거예요. 그리고 기자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온 걸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냐. 사대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게 과거의 기자 조선설입니다. 근데 기자는 혈통이 중국 혈통이 아니다. 은나라 혈통이다. 바로 우리와 혈통이 같은, 조상이 같은.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공자도 은의 핏줄을 받은 송나라의 여공의 자손 아니에요. 공자도 혈통은 동이혈통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36번째에다 명의 해석에 기자도 나오고 문항도 나오고.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역의 동양문명의 아주 최고봉인 주역에 이미 이러한 뜻이 들어있고 이러한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역 공부를 그래서 하자 이런 얘기죠. 단순히 점치는 거다 이렇게. 그건 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점도 어떤 법칙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시간의 미래에 대한 공식이 있어야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시간 비례를 보는 공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의 논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간에 그림 그렸으니까 공간 논리만 얘기한 게 아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궤요에 대한 그 내력, 궤요가 왜 나왔는가 하는 내력도 이렇게 얘기가 됐고, 아쉽게도 다른 분들도 이게 복습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적게밖에 안 들어. 유튜브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취미가 안 붙어서 취미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억울하다,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더 많이 나와야 결승 안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기대가 되는 거죠. 예상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